아, 나 이제 이 덜 탐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와. 아, 난 진짜 마음이 어찌나 뿌듯했는지 드디어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FBI와 CIA가 공을 밀어가지고 야. 이 대통령을 쿠데타를 독려했나 이런 얘기가 더 탐사를 통해서 나오니까 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그 트럼프 대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CIA하고 FBI가 한 통속으로 붙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서버가 지금 급습을 다 해갖고 그 안에 도미니언 그 개표기 그거 다 중국산이고 소프트웨어 전부 북경에서 간 거고 돈은 HBC 은행에서 다 HSBC 은행에서 다 됐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모론자라고. 가짜 아유, 뉴스다. 억울해요. 가짜 뉴스라고. 근데 어제는 강진구 형이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진짜 이 미국 나쁜 새끼들. 야,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아니 어제 그 강지구 기자도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런 단서를 조금 붙이긴 했어요. 아무튼 이제 내용을 보면 그 2021년 9월 달에 24일, 29일, 28일 해가지고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에 FBI 국장하고 그 다음에 지나 헤스펠하고 CIA 국장이 와갖고 윤석열을 만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만나고 간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FBI는 만났는데 CIA는 아직 잘 모르고. 근데 만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도 그 지나 헤스펠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었지만 이 두 사람이 단순하게 미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쉽게 말해서 미국 경찰하고 미국 정보부 부장이 왜 우리나라를 그것도 대통령 없을 때 와갖고 윤석열만 보고 갔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이동수 TV라고 보수 매체에서 뭔가 이제 이봉규 TV. 네. 이봉규 TV에서 미국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라는 내용을 방송을 했었다는 거죠, 저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당선 이후에 뭐 대한신보라고, 여론 조작, 그러니까 댓글 조작에 연루돼 있는 것을 의심받고 있는 대구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도 비슷한 내용을 꺼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기가 약간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두 사람의 대선에서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송작가 TV는 이미 2년 전에 연락에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대신에 이제 부정선거가 더 좀 많았죠. 그렇죠. 얘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정선거의 방식은 그거예요. 서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내보내는 방송에는 실시간 개표를 말하자면 조작된 걸 내보내고 나중에 뒷공문으로 패를 바꿔쳤다는 거거든. 표를 바꿔치기를 해갖고 그걸 맞췄다라는 의혹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를 실제 실행했던 실행범이 CIA와 FBI 국장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 불복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두 사람을 자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그 임기 규정,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돼 있는 임기 규정에 의해 갖고 못 잘랐고. 우리 검찰총장도 그렇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나 지나래. 우리? 예, 지나 헤스펠도 자르려고 했었는데 공화당 상원에서 이 사람을 옹호를 해갖고 안 잘리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나중에 뭐까지 넘어오냐면 우리 대선에 연계고리를 심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한동훈이 만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그 당시 이제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반도 문제 너무 좋았잖아. 그 좋은 사정에서 윤석열을 통해 갖고 이 정권의 어떤 레짐 체인지를 원했다고 하면 그 당시 미국에 있는 그 군수 재벌들이라든지 딥스테이트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의 한반도 평화 정책이 끔찍하게 싫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협잡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이 당선 이후에 지금과 같은 태도로 나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미국이 밀어준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음모론으로만 놓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 단순하게 밀어준다 그래서 CIA하고 FBI가 밀어준다고 해서 그냥 돈을 내줬다든가 쉽게 말해서 무슨 뭐 어떤 식으로 조력을 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부정개표란 말이야. 부정개표. 선거 이후에 부정개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뭐랄까 정통하다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을 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신상철 대표라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선배님인데 신상철 대표가 우리 알고 있는 천안함이나 뭐 세월호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증언으로 나섰다가 법정 투쟁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부정개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면서 지난번 대선과 이번에 그 지방자치 선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그분 얘기예요. 이제 그분 통해서 제가 들은 거고, 뭐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분을 모셔서 들을 얘기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선거 개표 제도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무효표에 관련한 선별이라는 거예요. 즉, 기계를 통해 가지고 무효표가 아닌 게 육안으로 봐도 충분히 1, 2번을 구별할 수 있는 표들인데도 불구하고 무효표를 거의 10%에서 많은 적 20%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계에서 분류돼서 무효표로 나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분리하는 게 아니라 무효표를 모아가지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재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개표에 동원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표 참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정상적으로 개표돼서 분류되는 것만 보는 거고 무효표로 나온 거는 별도의 사무 공간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처리되고 있고 정말 교묘하게도 무효표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2번이 많이 분류돼서 나오고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그러니까 무효표들 들어간 숫자하고 그 안에서 개표 관련된 기록들 원장은 없어요. 원선거제는 6개월 만에 다 폐기가 됐는데 거기 무효표에 대한 기록들을 지금 계속 정보 청구를 해갖고 모으고 계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박빙으로 해갖고 승부가 갈렸는데 그 승부가 갈린 표차를 내보면 자 정상적으로 다 있는 데는 뭐 51대 49로 1번이 이기고 있었다 그러면 무효표를 깠는데 무효표가 아니라 그 미분류표를 깠는데 미분류표 정상에서 7대 3으로 나와갖고 뒤집힌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방식이 이 미국에서 우리가 대선 당시에 그 의혹으로 제기했었던 그러니까 기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세팅이 멈추고 난 다음에 테이블 밑에서 캐리어를 갖고 와서 표를 세는 뭐 CCTV 영상도 그때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요런 류의 방식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선거 불복으로 가갖고 뭐 재개표 논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죠. 실물이 없어졌거든요. 그 투표지나 용지들이 그 당시 소송을 걸었으면 이게 남아있는데 안 걸면 6개월이 지나면 폐기가 돼서 없어져요. 근데 그거 할 수도 없는 게 선거 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자로 취급받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면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미친 듯이 공격을 해댈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의혹으로 묻을 수 있다고 치지만 다음 선거에서 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도 보면 박빙인 선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압도적인 선거에서는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이거와 상관없이 압도적인 선거를 통해 갖고 승리하게끔 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원래 이런 큰 투표는 그
큰 물에서 대선 같은 데서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 찾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무효표로 좀씩 2만 표, 3만 표씩만 바깥치기 했어도 40만 표는 그냥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난리 난 데 많았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뭐 광주에서 표가 뭐 너무 많이 나왔다 등등 이해 못하는 투표 성향을 보여준 데가 많았어. 20대가 뭐 왜 이렇게 많이 찍었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 지선 때도 이게 동원이 돼갖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던 지방선거 안에서의 민주당의 우세가 다 뒤집어졌단 말이야. 근데 우린 여론조사만 믿고 지역선거만 믿고 야 이게 민심이 다 돌아섰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있는 이게 상황은. 너무 쉬운 게임인 게 뭐냐면 기레기들이 동참해가지고 여론 조작해주고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서 부정 좀 저질러주고 그러면 너무 쉽다라는 그리고 거죠. 우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장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악하려고 또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지금 감사나 선관위원들에 대한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에 대한 감사로 얘네들을 방통위원장 잡아먹듯이 싹 쳐내고 지네 식구들로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선관위 무슨 뭐 채용 의혹?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자식 채용 의혹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거를 감사를 받아라. 그리고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럼 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인사를 개선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인사의 개선 과정 중에 이동관 같은 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장악하려고 방통위 이동관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곳인데 거기에 위원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다 채워버리면은 종편이나 MBC나 뭐 지상파 이런 데에서 심의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게 무슨 경고 뭐 이렇게 법적 제재가 있고 뭐 다른 그냥 경고가 있는데, 법적 제재가 쌓이면은 그러니까 재심의, 그러니까 재승인 받는데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방송들은 퇴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사 방송도 다 퇴출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방송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 그래서 선거법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 투표를 통해 갖고 현장에서 바로 개표해 볼 수 있는 뭐 방식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 이슈가 커지게 된다면. 그래서 불복의 의미, 억울하긴 하지만 지금 불복을 해버리면 너무 흙탕물이 돼버리고 마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데 대한 제도적 어떤 장치 같은 걸 갖추기 위해서 진짜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까 신상철 신상철 대표 같은 분들이 지금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수집하면서 이것들을 갖고 언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걸 가면 이 정도의 미루어 볼 수 있는 표본의 변질을 보면 앞으로 이러한 짓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분 말씀인 거거든요. 세워야죠. 그래서 조만간 한번 그분이 수집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브리핑을 봐서 아는데 요런 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선거제도 특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개표기죠. 그 개표 보조하는 개표기와 미분류표에 대한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기회를 제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미국이 진짜 FBI하고 CIA가 경을 밀었으면 결국에 한반도의 평화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군수 업체들 때문에 무기 팔아먹어야 되니까 한반도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분쟁이 유지돼야 되는 어느 선이 있어요. 뭐냐면 군수업체가 존재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유지되어 줘야 되는 분쟁의 어떤 그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한반도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게 가장 크다는 거지. 퍼센테이지, 비율, 포션으로 봤을 때 가장 크기 때문에 한반도를 일단 그 상황으로 유지시켜 줘야 되고,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게 뭐냐면 당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우선권을 잡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굉장히 신나했지만 이상하게 미국 자본들은 별로 신나하지 않았고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없었는데 오히려 교황청이라든지 영국 쪽에서 훨씬 빨리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먼저 치고 들어갈 것처럼. 그렇죠. 막 뭐 한반도 온다 그러고. 방북한다고 막, 막 그랬었잖아요.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영국. 교황님 북한에. 들어가신다고 그랬고 이건 뭐냐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제가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미국 주류 매체가 도대체 트럼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길래 라는 그런 그 토픽의 기사가 나왔는데 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밀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기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국 외교협회 존 볼턴이 속해 있는 곳도 그곳이에요. 일명 네오콘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끌고 있는 미국 외교협회 애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하고는 얘기가 되지만 그 밑에 실무에 있는 애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폼페이오하고 볼트가 끼어들어가지고 볼턴이 끼어들어서 볼턴이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하노이 회담을 망쳤죠. 마지막에 망쳤잖아요. 볼턴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쪽하고 상당히 더 특히 이제 교황청에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왜냐하면 교황청을 결국 움직이는 쪽도 있으니까. 같이 또 만나게 됐고 가서. 예, 그쪽을 움직여서 해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게 눈앞에 보였는데 아마 네오콘 입장에서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IA나 우리가 FB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내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데가 아니에요. 지들 자체가 국가 안에서의 권력기관인 거죠.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걔들이 전통적으로 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고 그걸 그냥 되게 독립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홈랜드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CIA가 어떤 조직인지가 정확히 나오는데 걔들은 CIA 자기 조직에 방해가 되면 거물급 정치인들도 그냥 치고 날릴 수 있는 애들이고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사고 자체가 CIA가 먼저 존재하고 미국이 존재하는 거지. 미국 정권이 존재하는 거고 미국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거지. 미국 정치인을 위해서 CIA가 복무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BI 국장 같은 옛날 후보 시절 때 만들어진 거긴 한데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못 잘라요, 임기 내에. CIA 국장 같은 것도 자르려고 하면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원에서 안 해주면 못 자르는 거야. 그래서 업무 정지를 시켜놓고 부국장 같은 애를 실무로 넣어갖고 이거 차관 넣어갖고 하는 거랑 똑같네? 이 부국장을 시켜가지고 조직장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실패했었죠, 트럼프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생각하고 트럼프의 의지가 연결 안 됐던 가장 큰 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한반도 관계였어. 왜냐면 그때 우리는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부터 해갖고 열차 연결 사업 같은 것들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은 게 미 국무성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뭐지? 분명히 잘 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앞에서 웃어놓고 뒤에서 뒤통수 깐 건가 그랬는데 트럼프는 아니었어. 트럼프는 아니었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 꼴을 막고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질 못하게끔 붙잡아놓은 상태에서 등장한 게 레이하고 헤스펠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결국에 미국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거잖아. 지금 정치 세력들은. 그렇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 같이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단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칼을 쥐고 미국의 편에서 서 있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통일이 돼버리면 자주적 안보
그리고 그 다음에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중국하고 협력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그건 절대 바라지 않는 거란 말이야, 미군이. 미국이. 그래서 이게 되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하는 갈라치기 하는 애들의 말이 처음부터 전제 조건부터 틀렸다라고 얘기를 말도 하는 안 게 되는 뭐냐면 우리는 국내 정치가 단순히 국내 정치 세력 또는 국민들의 뜻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제가 국제 정치를 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뉴욕타임즈 임원들이 와가지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과연 뉴욕타임즈 임원일까? 뉴욕타임즈 임원이 왜? 라고 저희가 맞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그게 거예요. CIA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딜을 치러 왔던 것 같아요. 내지는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할까 안 할까. 그 당시에 그 언론 보도에도 그랬잖아요.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당시에 평가를 했다는 얘기지. 자주적이라는 얘기는 미국에 불리하다는 거야. 그래 놓고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꼭두각시로 쓰기 딱 좋은 윤을 밀어가지고 지금에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은 미국이 남미를 먹을 때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중남미를 내정 간섭할 때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이거 원래 CIA의 방식이에요. 다른 나라 내정 간섭을 이딴 식으로 하는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CIA가 이딴 식으로 했다라는 게 너무 공식적으로 많이 밝혀져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오히려 그 방식을 중남미에는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중남미도 워낙 오랫동안 그걸 나라들마다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남미에서 신기한 게 진보좌파 정권이 계속 탄생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중남미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뽑지?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대다수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거 미국의 농간이고 미국이 우리 내정에 이딴 식으로 간섭해 왔지. 다시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 이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계속 진보좌파 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거고 좌파 정권들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각각 떨어져 있으면 미국한테 당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중남미 내에 진보 좌파 정권이 하나가 들어서면은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똘똘 뭉쳐야 돼.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미국한테 또 당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남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멕시코가 89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 대통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중간 볼리비아에서 또다시 그 좌파였던 대통령이 미국의 농간에 의해서 또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페루에서도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또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멕시코 대통령이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진보 좌파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들의 대통령도 관련해가지고 계속 비판적인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똘똘 뭉치고 있고 이게 미국 배후 세력으로 미국이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진영의 어떤 큰 형님 노릇을 하면서 막상 그 나라의 정치라든지 대선에 개입하지 않은 예가 없다는 거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이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의 입김도 미국 외무성의 힘이 가장 많이 미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미국이 우리나라인들 그냥 냅두고 봤을까? 라는 전제가 더 나는 어리석은 전제라고 봐. 이 기사입니다. 매일신문 기사인데 이재명과 면담, 뉴욕타임스 임원진 극비 방한. 그래서 편집국장 등 본사 아시아 임원들이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 말이 돼? 아니 인터뷰를 하는데 왜 비공개로 면담을 해?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느낌 아니에요? 저기 위에서 내려보내가지고 무슨 기업이 있고 회사 있고 임원진이 내려와가지고 자 자네 이번에 부장 승진한다며 마치 면접 보는 것처럼 자네 부장으로 승진시킬지 말지 내가 한번 자네를 테스트 해보러 왔네. 이거하고 똑같은 양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 입장에 굉장히 짜증이 났고 이재명은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들어왔는데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아, 무슨 얘기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미국 애들이 야야 안 돼. 다시 골치 아파 이 사람 안 돼. 되면 제2의 문재인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 성렬이한테 늘 이 이상한 선거는 51대 49로 지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내에도 그러면은 미국 내에 제정신 박힌 애들은 없나요? 있어요. 노엄 촘스키 같은 지식인들 그룹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 왜 전 세계의 정치라든지 또는 진짜 진보적이고 진짜 민주화를 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을 때 항상 수천 명, 한 3,000명, 최소 3,000명 정도가 항상 공개 서한을 보내고 그 탄압 멈춰라. 우리나라 철권 통치 안 된다. 정의구현 사재단 비슷한 그런 지식인 그런 모임이 있죠 그룹이 미국에도. 있어요. 그걸 이끄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 교수님이 룬이 미국 방문하던 당시에 그 룬을 비판하는 쪽에서 노엄 촘스키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노엄 촘스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제 질서는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일방으로 끌고 가는 국제 질서가 있고 유엔을 비롯해서 마치 자유진영의 서방 국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쪽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는 미국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는 그런 식의 국제 질서고 말 안 들으면 잘 끼는 거야. 유엔은 그나마 대놓고 못하니까 룰 같은 걸 정해가지고 그 룰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노엄 촘스키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구한말 생각이 나요.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당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친설본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해갖고 미략. 우리 왕한테는 도와줄게라고 해놓고 지들은 미략을 해갖고 필리핀은 내가 가지고 한반도는 네가 가지고 대신에 한반도를 갖고 난 다음에 가서 중국이랑 전쟁해주기, 러시아 밀어내주기.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치른 거잖아. 한반도를 잡아먹는 과정 중에. 그 전쟁은 사실 다 우리나라 영해에서 일어났고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그때랑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지는 않더라도 알아야 이럴 수 된다. 있다, 이랬을 수도 있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7, 80년대에 대학가에서 반미투쟁 나올 때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왜 대학생들이 반미투쟁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양키 고홈을 외칠 때 왜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 적대적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몰랐어요. 주한미국 나가라.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했죠. 그 얘기를 그러면서 빨갱이로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양키 고홈,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우린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좋아하는 지도자는 자기 말 잘 듣고 무능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유능한 애들을 만약에 그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자기들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얘는 뭐 아버지한테 호수를 많이 맞아서 친미 친일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 정권의 탄생 배경에 가장 큰 배우로서 미국과 일본이 배우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처음으로 총적과 입이 아닌 우리 진구형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고 네. 이게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그냥 로드 공연한 거고 그냥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파문이 있게 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여론에도 그렇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치열한 언론전으로 확대되게 될 사안이 어제로서 생겼다. 근데 저는 지금 많은 댓글상에서 너무 답답하고 이 분통이 터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진짜 오히려 상황이 절망적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대학생들 위주로 제야 민주 인사들 위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일반 국민한테는 전파가 안 됐던 내용인데 물론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진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는 사람이 점점 훨씬 많아진 거예요.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는 뭐랄까 음모론자로 몰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원인을 몰랐잖아. 이게 단순한 호수 중독은 아니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호수 중독이요? 알코올 아니고? 호수에 처맞는 게 중독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고 이마만한 정치적 배후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일어났던 이 우리나라의 외교, 그다음 경제적 무능, 그와 관련된 그 수익을 일본이랑 미국이 정말 쏠쏠하게 빼먹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게 명약관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아니 근데 왜 저 정권 잡은 사람 중에 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나요? 민주당 내에도 제대로 된 사람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들이 수십 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거의 저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저들의 장학생들이 그냥 쫙 포진돼 있다고 그냥 보셔야 돼요. 야.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한 시간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는 흔히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숫자가 많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안에도 과연 민주적인 원칙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민주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보돼야 민주주의인 거야. 그러한 개혁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개혁이고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표출할 수 있는 개혁정당 그리고 그 대안 세력으로 이재명이 있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해야만 이제 앞으로 전애들이 할 수 있는 폭주 이 독주를 막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온 게 지금 이래경 처음에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하신 분 이분이 무슨 음모론이다 이러면서 그 당시죠? 그 당시에 했던 기사잖아요. 조선일보가 이거 또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CIA 만난 후 돌변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비판을 또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대한신보 여기 극우 매체에서 이미 실려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극우 매체가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 CIA랑 손잡고 만든 정권이야. 니들 몰랐지? 미국이 거의 나만 아는 거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 이미 씨부렸던 거지, 지들은.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우리 생각에 민주당이라면 당연히 이런 정의로운 의원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원 10명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국진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뭘 해야 되나요? 뭘 하긴요. 여러분이 이미 깨어나셨잖아요. 그냥 더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셔야 돼요. 선거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같지? 야, 우리 이것까지 알고 있어. 이거를 계속 밝히셔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분노하고 고민하는 지점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예요. 근데 저는 제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건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알고 있다라는 걸 여기저기 퍼뜨리고 이걸 계속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물론 저들이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기레기들을 이용하고 온갖 뭐 탄압 이런 거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우린 근데 중요한 건 저들이 무슨 방법을 쓰는지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정말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응어리로 있었지만 차마 제대로 말할 수 없던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반가움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거의 이제 2년이 걸렸네. 2년 걸렸네요.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요감 먹고 2년이 걸렸네요. 자, 이게 다 진구형의 하회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이 정도면 형이 아니라 교주님이지. 진짜 우리 너무 진구성. 감사드립니다. 예. 네.